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민입니다. 좀 전에 윤주현 교수님께서 여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군인 아니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네, 군인 맞고요. 현재 카이다에 총 18명의 현역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어, 가장 오랜 기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주현 교수님께서 비전투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민간 인력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셔가지고 일단 급한 그 불부터 꺼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라서 발표 시간 15분인데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는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현역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에서 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97년도 인간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일본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3년 전에 2011년 3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센다이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들어와서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에서 이제 첫 부임해서 근무를 하는데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육이었냐면 다 집합해라. 일단 집합해서 만약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면 특히 이제 제가 화방사의 연구소에 있었다 보니까 연구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때 교육하셨던 분 말씀이 규모, 그러니까 진도 5 이상이 나오면 위험하니까 바로 뛰어나오고 5 이하일 경우에는 다 정리하고 천천히 나와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진도가 5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저는 진도 9.0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객관식으로 한번 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로예요. 규모 9.0입니다.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곧 몇 년 전에 중국 사천성에 학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빨리 나가라. 여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천성은 그거보다 약한 지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항상 지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했어요. 준비를 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제가 돌아와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일본의 원자력 사고가 그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때 결론적으로 자위대한테 혹여나 대처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전력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 명령을 받고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위대한테 그런 임무를 맡겼어요. 원자력 사고가 발생되면 최소한 이 초동 조치는 하게끔. 그래서 각종 그 보호복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호의가 아니라 두꺼운 납으로 되어 있는 조끼나 팬츠 또는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안경 같은 것들을 다 보호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걸 전국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특성한 특정 부대에다 지급을 하고 그들 한 500명 규모인데요. 1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초동 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머문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군의 역할이 무엇일까? 군이 전쟁 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제가 방어 사고 관리 관련돼서 말씀드려 왔지만 이게 핵 전쟁이라든지 또는 전면전이라든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 사고 관리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쟁뿐만 아니라 재난, 사고, 테러 각종 위협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이 최후의 보루다라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군이 그 중심에 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호 및 사후 관리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회복 탄력성은 보통 의료계에서 많이 씁니다. 의료계에서 뭐 감기에 걸렸다가 또는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도 전시에 기습 공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냥 회복력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다. 이게 요즘 우리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방호와 사후 관리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방호랑 사후 관리는 뭐냐? 군에서 많이 쓰니까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랬을 때 코로나로부터 안 걸리기 위해서 미리 맞는 게 뭡니까? 백신이죠. 그리고 걸리고 나서도 빠르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제를 투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방호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다. 방호를 잘 해놓으면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에 어떤 조치라는 사후 관리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후 관리하고 방호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균형점을 찾아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한 60페이지 정도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제 전문이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위협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분 남았는데 극초음속으로 한번 날라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요격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개의 챕터로 나눴고요. 오늘 드리려고 말씀은 핵심은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제가 말씀드릴 거고 챕터 1에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리고 2절과 3장에서는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핵심은 4장, 5장에서 국가 차원에서 회복 탄력성과 국방 차원의 회복 탄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전쟁 양상을 좀 사용했는데요. 여기 핵심은 지금 현대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성비 전쟁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이거는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방호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실은 구소련 국가이기 때문에 방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러다가 쭉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 경보 앱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방어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제때 경보를 하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될 밖에 없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피해가 급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쟁이 많죠. 그리고 하마스하고의 접경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DMZ부터 서울 근교까지 3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생활 속의 방어를 실천하고 있다. 실제 버블을 통해서 2000년 이후에는 각 가정에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고 밑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나 놀이터도 간단한 파편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의 교훈은 저는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그렇고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신기술을 통해서 가성비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회복 탄력성은요.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억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 사후 관리는요. 이건 이제 핵 상황을 가정한 건데 만약에 수십 킬로톤이 도심지에 폭발했을 때는 사망자가 아니라 사상자입니다. 방호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명 규모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심, 특히 서울은 메가시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호 사후 관리를 적절히 했을 때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먼저 이제 북한의 위협은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핵심은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 우리는 즉강급이시잖아요. 북한은 신정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력히의 의미는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게끔 가겠다라는 게 요지고요.
그리고 전술 작전 전략급으로 나눠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정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여기서 전술급이고요. 여기에도 5킬로톤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투발 수단은 이미 거의 완성이 된 상태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런 북한식 양탄일성을 통해서 북한의 A2AD 이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핵실험까지는 안 했지만 그리고 북한은 핵 억제에서 실제 전술핵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동시대량 복합 기습 공격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핵심은 EMP를 활용한 기습 공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여러 차례 EMP를 사용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핵 폭발의 효과는 다양하게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는 저는 우리 대도시에 대한 공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미 동맹 하에서 확장 억제 그리고 독자적인 삼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도 현재 만족하지 않고 시간, 공간, 수단적인 확장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삼축 체계도 방호 측면에서 취약성이 있다. 그걸 분석했을 때 EMP가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에 폭풍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MP 방어력 강화가 필요한 상태에서 저는 이 기존의 우리의 확장 억제라든지 삼축 체계는 거부나 보복에 의한 억제 중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방호 사후 관련, 리질리언스에 의한 억제 효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비전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테러, 사고, 재난 발생 시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의 정상적 기능 회복과 유지를 비전으로 잡고요. 아키텍처도 국가, 국민, 국방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방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의 목표, 수단, 방법을 제시를 했고 왼쪽에 보면 3K 곱하기 P가 되어 있는데요. P는 프로텍션입니다. 방어가 제로면 결국 3K도 제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사고, 테러, 전쟁에 동시 대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대적 양상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사 WMD, WMD는 화생방, 핵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의료 산업, 화학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무기화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재진입을 해서 목표 부근까지 날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사회 기반 시설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력, 통신, 데이터가 중요하다.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으로 치자면 데이터는 뇌, 통신망은 신경망, 전력망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기반 체계에서 회복 탄력성 얘기하면 요 세 가지만이라도 좀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ABC 프로젝트라는 것을 작년 말에 서울시하고 포럼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ABC는 Alive in the Big Cave에서 큰 동굴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 시설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그 지하 공간들을 대피용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하나와 아토믹 바이올로지컬 케미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ABC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ABC 쉘터입니다. 쉘터라는 것은 여기에 방폭 기능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에 화생방과 EMP 방어가 가능한 필터를 추가함으로써 이걸 각종 분야에 써먹을 수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국민, 정부, 국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동식 지휘소, 탄약고, 비상발전기, 통신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한번 ABC 쉘터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간단히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이런 이동식 분산 열병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시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소에다가 어떤 CO2를 결합을 해서 연료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벌써 15분 다 돼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방 차원에서 회복 탄력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각 전장 기능별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경량 방어 기술, 이게 가성비 전쟁이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방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도전 국방기술로다가 개발하고 있는 뭐 긴급 대피소 같은 것들에 이런 ABC 쉘터를 적용하자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시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야전병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방호의 관념이라면, 방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CMU, 컨스퀀스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화생방사와 의무사의 초동 조치를 위한 그런 조직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수방사나 지역사단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화생방사 의무사에서는 올해 그 사후관리 전담부대 신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육군본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CMU의 역할은 결국은 뭐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 정찰, 제염, 방호 이런 한정된 역할만 하더라도 국민들 또는 이제 우리 군의 생존성, 생존성을 높이고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몇 가지를 하자면, 사실 오늘 보니까 국가 인공위성이 아니죠, 인공지능 위원회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국가방호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국방방호위원회 또는 육군에서 육군방호위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서울시하고 했다고 하는 서울 프로젝트, 이게 실은 민군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실은 서울시에서 과제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부국강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력, 통신,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저는 K-인프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후에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재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우크라이나가 방호시설 잘 돼 있는데 경보 체계가 부족해가지고 초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나중에 앱을 개발해서 피해를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잘 이제 깔아서 쓰시면 좋겠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번에 써놨던 것처럼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들한테 기본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강요할 건 아니고요. 권장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로드맵도 한번 제시했는데요. 우리 군이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력해서 갈 수 있게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저는 이 방어 분야가 지금까지 한계 없는 이유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지전의 일종일 수 있겠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